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세계 증시 쇼크 가능성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진단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자 미국 등 세계 경기가 2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낙관론이 팽배했던 세계 증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로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해드릴 것은 네. 어제 그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아침에 그 테크러시에서 대형주들이 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는 더 낙폭이 컸던 것이 7월 말 한국 국채에 대한 만기가 느닷없이 디폴트될 것이라는 거에 환율을 급등시켰던 네.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진단해 주십사 하는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오늘 사실 방송 주제를 그거를 좀 선택해서 준비까지 다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그 밤 사이에 미국의 증시가 다우존스가 한때 1000포인트 가깝게 떨어져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것은 한 달 전에 그 델타 변이 정확한 제목은 제2의 그 팬데믹 선임 가능성 세계 증시 또 한 차례 바이러스 쇼크나 하는 네. 이 내용 가지고 아마 이때 무슨 코스피 지수 4,100 얘기하고 대형 기술주 얘기해서 4,000, 3,900 얘기 나올 때 한국경제TV에서는 제2의 그 바이러스 쇼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바이러스 쇼크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CNN FGI 지수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CNN FI 지수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7월, 3월이 45입니다. 뉴트럴 단계에서 지금은 쭉 줄기차게 떨어져서 오늘부로 16, 작년 3월 수준으로 네.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 요인이 이렇게 우리 유럽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에 닥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그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우세종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우리가 까나리아는 죽을까 하는 이 방송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오늘 까나리아가 이렇게 다시 죽을까 하는 것이 화두가 됐던 사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증시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테이퍼링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가 우려된 단계다 하는 거 우리 헤드라인을 보셨죠? 그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증시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한편에선 인플레 우려, 테이퍼링 얘기하는데 한편에선 주가가 폭락하고 아주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아주 이렇게 굉장히 엄동설한에 끝나고 나서 봄철이 되면 아주 이렇게 여름은 돼 있지만 두껍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가 더 위험한 거거든요. 툭 치면 빠지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단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1.20 밑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오늘 아마 가장 큰데요. 아시겠습니다는 경기 둔화 전 앵커 입을 통해서 오늘 5시 30분부터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경기 둔화 구조죠. 왜냐하면 10년물 중심으로 해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1.20 밑으로 떨어지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평탄화 내지는 역전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 둔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이 발표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하는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증시가 7월 이후에 좀 반짝 올라가지 않겠느냐. 골드락스 얘기가 엊그제까지 나왔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정사실이다. 근데 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폭이 계속화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한국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데 주가가 어제는 79,100원까지 12만 전자 얘기했던 분들이 7월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요. 79,1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상당히 폭이 작게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델타 변이에 따른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진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난주까지죠. 우리 국내에 이렇게 해서 보면 골디락스 장세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이런 낙관론이 이렇게 이번 주 들어서 급속히 퇴조하는 양상 이런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게 월가의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낙관론자를 중심으로 골디락스 장세다라는 용어가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미국 증시가 의외로 지금 갑작스럽게 폭락을 하면서 그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는 코로나 장세는 네, 기업들의 뭐 실적이라든가 경기가 받쳐서 올라갔습니까? 돈의 힘에서 올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네트워킹 효과에서 올라갔죠. 네. 이렇게 전 앵커가 아침에 방송을 긍정적으로 하면 이게 전 세계 타고 가서 주가에 긍정적 편향이 이렇게 생기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전 앵커가 주가가 이렇게 악재를 얘기하면 그것이 악재를 돌아서 부정적 편향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이야기 경제학 같은 이야기 경제학 그건 누차 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네트워킹 효과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점은 네. 아무래도 이제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전문가들은 부정적 소식에 민감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긍정적 편향이 됩니다. 포머적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네트워킹이 비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지금 선도하는 게 비관론을 선도하는 게 현금 확보에 나서는 게 아무래도 자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악재에 민감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네트워킹 효과에서 그 효과가 쫙 해서 세계 오늘 미국의 얘기가 전 세계로 퍼지죠. 부정적 그렇죠. 편향이 되면서 주가의 그 매도 세력이 두텁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너무 코스피 4,100 이런 무슨 이렇게 부장이라는 사람이 떠들고 이렇게 됩니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첼 함정 보십시오. 미첼 함정 한번 보면 비관론이 고개를 들면 이게 네트워킹 효과에서 곧바로 거인의 위력을 받습니다. 비관론이 처음 나올 때는 신생하지만 그게 곧바로 네트워킹에서 거인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지금의 그 장세에서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좀 전문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형 기술주는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때 보이지만 내려갈 때는 한순간에 떨어진다. 이게 사이클리컬리티라고 합니다. 네. 경기 순응성이라는 게 프로는 올라갈 땐 더 올라가게 하고 내려갈 땐 더 떨어지게 한다. 이렇게 프로라는 단어를 저렇게 앞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응성 문제, 증시의 순응성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테슬라를 비롯해서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갈 때는 이거 퍼 700배, 1000배 되는데 일부 천슬라 3,000달러까지 올라간다 하는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이구 미래의 꿈 이상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처음 그 전해 주셨습니다는 PPR 지표, PDR 지표, 무형의 자산, 프라이스 투 나누기 무형의 자산,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쇼 이런 거에서 지금은 퍼가 고평가하더라도 사실 그 미래에 대해서 꿈과 이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낙관론 쪽에서는 퍼를 무시하고 올라가죠. 네. 근데 오늘 같은 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급락하니까 자 테슬라 퍼가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 고평가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배경이다. 그래서 이 평가 잣대도 올라갈 때는 PPR, PDR,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PER, PBR 이런 그 전통적 지표가 하는 평가 지표상에서도 비대칭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사실 작년에 대형 기술주, 여름휴가철에 한국 주식,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경기 민감주, 연말에 한 달 전서부터 계속해서 연말을 겨냥해서 배당주 그리고 현금 확보 한 30% 이상 현금 확보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트워킹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실적의 발전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돈은 사실 그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거든요. 갑작스럽게 숨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 속에 나오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염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전 세계가 속속 작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죠. 그 CNN의 FGIS 보면은 네. 지금 이렇게 사실 그 23, 13 이렇게까지 16까지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건 이제 장중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 초의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빨리 닥칠까 하는 측면은 델타 변이의 그 변이의 중간중간 단계에서 점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델타 변이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죠. 이게 별견이 아닌데
올해 4월 달이 관심 변이가 될 만큼 빨리 확산됐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를 한 달 만에 됐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진자 수가 그만큼 빨리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려 변이에서 우세종으로, 미국도 지금 우세종으로 네. 사실 그 증가수 11,000까지 줄어들다가 3만까지 가는 데에서 그건 전통적인 코비드 19에서 증가하는 게 아니고 델타 변이 우세종에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증가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델타 변이가 전체 발행 건수 중에서 압도적으로 올 때는 보통 절반 이상은 우세종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선언은 안 했지만 7월 19일부,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 되겠죠. 19일부로 우세종으로 전환한 게 아니냐. 그러면 한 달 전에도 올가을에 제2차 팬데믹 선언할 거다 하는 네이처지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당 부분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입장에서는 거품이 있지.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당겨지지 않겠냐 해서 버려지는 형국, 주식을 버려지는 형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유럽이라든가 있는데 인슐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재절연, 경제 재봉쇄인데요. 지금은 정부 당국에서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실 재봉쇄 단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도 오늘 사실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배경이고요. 네. 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거리두기 4단계까지 격상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녁 때 세 사람 이상이라를 이제 모이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세 사람 이상이면 세 사람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명까지만 만날 수 두 명까지 있죠. 만날 수 있죠. 네. 이상이니까 포함되죠. 두 명이니까 저녁 때 두 명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데 사실상 경제를 재봉쇄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제 재봉쇄한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 작년 것처럼 정부가 직접적으로 선언하지 않겠습니다는 정책 부담 때문에 사실 지금은 경제 재봉쇄에 들어간 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재봉쇄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 영국이 뭐냐? 영국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영국이 자유의 날을 선언했죠. 네. 선언했는데 보리스 존슨 당신이 잘못된 거다. 당신은 뭐냐? 작년에 잘못 대처해서 코로나도 걸린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국민의 그 이렇게 공복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긴 하지만 뭐 요즘 뭐 재원회 때문요. 네, 맞습니다. 예, 재원회 때문요. 네. 그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이 이렇게 이 코로나 한국에서 국민의 최고 통수권자 여기 왕이 있지만 지금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수상의 최고 통수권자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이렇게 그 국민 전체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행동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네. 보리스 존슨이 사실상 경제 자유나라 했지만 영국 국민들은 재봉쇄에 대한 바라는 형국입니다. 바라는 형국입니다. 델타 변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네. 실제로 보리스 존슨의 자유날 선언과 달리 그렇습니다. 그 미국도 7월 4일 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단 감염률이 집단 접종률이 70% 정도, 접종률이 70% 돼야 원래는 7월 4일 날 또 다른 독립기념일을 선언했었는데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접종이 63%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2의 독립기념일 선언한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나중에 악재가 될 거다 하는 쪽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지금은 경제 재봉쇄를 선언하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과처럼 이미 4단계로 격상됐으면 지금 뭐냐? 사실 명동의 권리금이 오늘 한국경제신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동의 권리금이 대부분 다 3억 이상씩 소상인이 주고 갔거든요. 네. 지금 권리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권리금 아예 없습니다. 오. 제로입니다. 제로. 네. 그러면서 안 나갑니다. 이러면 왜 그럴까? 사람이 와야죠. 사람이 와야죠. 황량한데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경제 재봉쇄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이렇게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한편은 테이퍼링, 이해하기 어렵죠. 한편에서는 경제 재봉쇄 네. 이런 것이 최대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너무 빠름에 따라서 세계 경제,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낙관론 이렇게 하고 코스피 지수가 4,100 간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이 코로나 장세인지는 잘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네. 그래서 내일 우리도 이제 이번 주 초에
우리가 경제 일정에 많이 빠뜨린 요인이 이 중에 21일 중 내일이죠. IMF의 세계경제 수정 전망치를 잘 염두에 두십사. 어제 그 테크레시 방송하면서 그런 말씀해 쪽을 좀 주셨죠.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일 그 방송에 이렇게 그 IMF의 세계경제 전망의 내용을 그 요약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사실 6월달 이렇게 4월달 이렇게 해서 작년 10월부터 전망한 내용을 쭉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더라 하더라도 어떤 쪽에 단점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은 작년 10월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나왔던 용어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 어이구 전앵커 입장에서도 한 2, 3주 전에 세계 경기가 좋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또 지금 경기 재둔화가 될까? 이런 측면에서 네. 경제라는 건 연계성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죽을까 하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극복 초기지 않습니까? 코로나 접종이 이제 올해 뭐 본격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접종이 이렇게 확대됐던 것이 4월 이후지 않습니까? 그죠? 4월 이후지 않습니까? 아직 코로나 극복 초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증시에 너무 낙관론을 제시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로나 극복에 그렇게 단계에서 잊어버리게 됐다. 또 세계 경기도 마찬가지다. 잊어버리게 됐다 하는 이런 지나친 낙관론이 굉장히 코로나 경기 이상으로 이렇게 지나친 낙관론이 팽배했다.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지금의 코로나 극복에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경우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엄동선언에 땡땡했을 때보다는 그때는 안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올라가더라도 썰매 타기에서 올라가더라도 얼음이 땡땡했으니까 오히려 썰매 타기는 좋죠. 네. 근데 지금은 자, 이 봄날에 있잖아요. 봄날에 밑에 이렇게 따뜻한 물이 되니까 밑에는 다 녹았거든요. 그리고 겉거죽이 있지 않습니까? 겉거죽에 딱 하면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단계인데 너무 지나친 낙관론을 코스피 4,100까지 간다 이렇게 낙관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친 낙관론에 해서 코로나 지금의 형국을 잊혀버리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경기 순환 상황에서는 지금의 분명히 성장률이 7%, 세계 경제 성장률이 7%, 미국도 7% 간다. 이렇게 해서 전망하니까 페드 전망하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합니다는 사실 기저효과라는 걸 분명히 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저효과에 따라서 2분기 성장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0% 딱 올라갔다가 기저효과 떨어지면 다시 10% 또 떨어지고 스네이크형 성장률이라는 게 지금 분기별 성장률은 스네이크형 성장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경기 순환상의 회복 국면이 있긴 하지만 스네이크형이다. 스네이크형.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층별로 보면 bonanza 이펙트, 대형 기술주들은 bonanza 이펙트 드렸죠. 있는 사람들은 돈 풀어가지고 주가 올라가고 집가 올라가니까 자산 한 단계 올라갔죠. 근데 밑에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은 노동 수요가 디지털 컨택식으로 수요가 증가하니까 교육을 안 받으면 더 이렇게 상흔 효과가 크죠. K자형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지표 경기와 체감계는 괴리가 많이 발생하죠. 밑에 기칠수록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렇게 작년 10월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기저효과에서 성장률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5%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런 쪽에 지적했던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 미국의 그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바로 이걸 계기로 해서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주가 떨어졌는데 경기 둔화 우려가 된다 그랬죠? 지금 자 우리가 보면 경기 대둔화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경기 정점론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스 했지만 서프라이스 폭이 적다. 그래서 기업 실적의 2분기 정점론을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경기는 둔화된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뭐라 했습니까? 우리 헤드라인에서 인플레가 우려된다. 너무 페드와 너무 재무부와 싸움이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보통 이거 말씀 안 하시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전앵커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은 경기 둔화죠. 한쪽은 인플레죠. 한편은 경기 둔화니까 스태그네이션. 그리고 한편에서 인플레 우려되니까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든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과도기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2분기 성장률이 한 27일 전후에서 이게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는 2분기 성장률 직전에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2분기 이후에 정점론이 막 또 월가에서 관심이 되니까 자 2분기 성장률 1분기에 6.4, 6.5, 2분기에는 9.1 조금 텔레톤 나우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9.1 왜냐하면 최근에 이번 주에 했으니까 이번 주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 10%까지 나왔던 것이 이번 주의 상황이니까 9.1% 2분기 그래도 0점 3분기 7.0 근데 1년 후가 되겠습니다. 3.3%까지 돌아야 된다. 지금의 9.1에 대비해서 3.3% 3분의 1 토막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이렇게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 우려 속에 한편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한편에서는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든가 이런 측에서는 경기가 둔화된다. 2분기 정점론 나오니까 한편의 경기 둔화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바이든의 인플레에서 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 우려가 되니까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미국의 국채금리만 보더라도 10년물 금리가 1.2%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하루에 이제 한번 낙폭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도 안정자산이라 그러죠. 근데 왜 안정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져가지고 이게 됐다고 국채금리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지금의 가격으로 보면 미국의 국채 가격으로 보면 안정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난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장중한 때 지난 8일에는 1.25%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채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근데 그 위에 뭐냐 이틀 만에 1.36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폭락한 거죠. 폭락한 거죠. 네. 왜냐하면 금리가 1.25에서 1.36으로 올라갔으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한 거 아닙니까? 폭락한 거. 근데 다시 또 델타 변이 확산되니까 오늘 뭐냐? 1.29 가던 것이 오늘 15.46% 떨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이거 금리지 않습니까? 일주일치거든요. 일주일치. 네. 그 일주일치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가죠. 그래서 뭐냐?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1.29%에서 오늘 뭐냐? 8% 정도 빠졌네요. 8% 정도 빠졌죠. 네. 이렇게 되죠. 가격 변동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주식보다도 스트레스가 더 심합니다. 과거 관념에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혼탁스럽다. 모든 게 혼탁스럽다.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 우려가 되는데 월가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경기가 2분기 이렇게 해서 둔화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엊그제까지 테이퍼링 얘기하는데 지금 경기 둔화해서 주가는 폭락하느냐? 이게 뭐냐? 베이스가 경기의 기본적인 밸류라든가 주식에서 밸류라든가 경기에서 펀더멘탈 측면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 문제, 네트워킹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좌우되는 모습에서 그런 측면이 전개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이렇게 보면 사실 월가에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오늘 국채금리도 이렇게 하루 만에 거의 이렇게 1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이렇게 하루 만에 떨어질 만큼 이렇게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둔화되다 보니까 국채금리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인과관계에서 늦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국채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국채금리 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사실 경기 진단 지표로 이렇게 볼 때는 월스트리트 2분기 정점론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더블딥 신호냐 일시적이냐 하는데요. 정작 페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페드 입장에서는 수익률 곡선이 실물경제 4에서 6분기 정도 선행한다는 입장으로 이게 채우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락한다는 것은 페드의 경기 예측에서 아직도 실력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해서 페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이렇게 될까 하는 측면이 관심이 됐던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폭락하니까 사실상 인과관계상 늦게 해서 수익률 곡선이 페드 입장에서는 경기 예측 지표로 가장 중시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수익률 곡선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은 한번 시간이 갖고 이게 일시적이냐 추세적이냐 한번 보고 이렇게 장단기 금리 간의 마켓에서 유동성 선호설, 그다음에 시장 분할설, 그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설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월가에서 오늘 나온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문적인 얘기고 뒤쪽에 얘기들이 더 중요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인과관계에서 정확하게 얘기거든요.
수익률 곡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지켜보고 네. 요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세계 증시와 경제가 어려웠을 때 이미 각국의 정부들이 모든 정책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제2의 팬데믹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모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대목이 오늘 다우존스 지수를 한 1000포인트 좀 아깝게 떨어뜨린 배경입니다. 네. 물론 장막판에는 좀 이렇게 돌려놓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700포인트 넘게 그렇죠. 떨어진 것은 엄청나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나스닥 지수는 이미 4일 연속 쭉 해서 줄기차게 떨어졌던 거거든요. 네.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또 다우존스 지수가 2% 떨어지고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1% 떨어지니까 오늘 또 다시 뭐 대형 기술주가 간다, 성장주가 간다, 절 떨어졌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나스닥 지수는 이미 4거래 연속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각들을 좀 꼭 좀 점검해 드릴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지금 델타 변이가 무서운 것은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세정에서 제2의 팬데믹이 될 때는 자, 작년에는 코비드 19이 될 때는 좀 드리블 정책 여력이나 있었습니다. 그죠? 네. 드리블 정책 여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반 동안에 드리블 건 다 드리블지 않습니까? 금융 사이드든 재정 사이드든 다 드리블습니다. 다 드리블거든요. 그다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자 델타 변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경제가 다시 그 재봉쇄되고 경기가 잘 침체되면 다시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 사이드 이미 미국 같은 제로금리거든요. 미국은 정통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선호설이기 때문에 유동성 이렇게 그 함정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기능 앨런 의장이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 하는 이유가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을 때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가 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하기는 굉장히 곤란스럽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처했던 일본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 때문에 실무 경제가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제로 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적으로 여력이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호셀 정책이 되돌려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 지금 역레포 수요가 이제 뭐 앞으로는 증가하지 않겠죠. 알겠죠? 그다음에 SMCCF 같은 걸 다시 한번 정크 펀드를 매입하겠다 하는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죠. 네. 요건 뭐 투자 적격대에서 투자 적격 대상이 아니니까 이런 FMC 입장에서는 사실 양적 정책, 양적에서 포함되지 않는 비상 대책이 되겠죠. 그런 대책, 아주 비정상 대책 이외에는 남은 정책이 없다. 투자 적격에 해당되는 통화 정책의 유동성,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한돼 있다. 그러면 재정 문제를 보겠습니다. 재정 문제에서 작년 이후서부터는 재정 많이 보죠. 재정 많이 국가 채무들이 많이 올라갔죠. 또 민간도 뭐 우리나라 같은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가 벌써 넘어간 게 아닙니까? 우리는 6월달에 부채를 갚기 위해서 부채가 증가하는 이게 뭐 한국의 입장에서는 꼭 좀 이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왜 6월달에 가계부채가 증가했을까? 이자 갚기 위해서 이자가 되는 젊은 사람들 갚기 위해서 이 악순환 단계에 들어간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증세를 통해서 재정 지출하는 것도 있는 사람들이 봉입니까? 다 냈습니다. 또 합니까? 경제 침체해지는데 레포급수상 지금 앱노멀 존에 있는데요. 텍스 레이트 증가하면 오히려 지금은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경기가 재침체돼가 경기의 재침체에 이렇게 촉발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레포급수상 앱노멀 존에 들어가 있는데 텍스 레이트 올릴 때는 지금 작년에 버텼습니다는 지금은 더 올리면 안 한다. 지금 강남 지역에서 그런 지혜가 팽배하거든요. 내가 있을 기간에 좀 잘 버텨가지고 먹고 살고 안 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다 퍼주는데 우리가 한번 방송 때 했지 않습니까? 다 퍼주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상태에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델타 변이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할 때 증세 니네들 증세 안 한다 이런 입장이죠. 미국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앱노멀 존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정책이 이렇게 되겠죠. 자 중앙 입장에선 적자국채 발행. 그러면 자 민간 사이즈에서는 안 받아준다.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받아주라. 재무부에서 적자국채 발행해.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사주는. 이게 부채 화폐 문제죠. 지금 정 PD 잘 보였어. 부채 화폐 문제로 가는 겁니다. 예. 부채 화폐 문제는 굉장히 후선 세대에 왕창 책임을 전가시키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대 간 갈등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1980년대 초와 달리 정책 대응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뉴 노멀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가 아주 닥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 근데 시장은 경기 둔화, 스태그네이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월가의 모습이다. 연합뉴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좀 잘못 전해주고 생생하게 전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방송을 위해서 지금은 뭐 뉴욕에 가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뉴욕에 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이렉트리 오히려 뉴욕에 간 사람보다 네트워킹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속들이 들여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주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이 너무 성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가 됩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이 문제도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네. 스스로서 이미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그때는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과 소상공인이 내몰립니다 하는 각도에서 사실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한국도 그 발언 이후에 4단계 사실상 경제 봉쇄 조치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금통위원들과 이재열 총재에 대해 고민이 굉장히 클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이 금통위원들이 잘 얘기해야 됩니다. 한은에 느닷없는 금리 인상 발언하다 보니까 시장 효과에서는 저물가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지 않느냐. 그러면 증권사라든가 뭔가에서 저금리가 지속해 채권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 그것도 그냥 마치 합창하듯 금리 연내 2차례 올린다. 올리더라도 저금리 기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서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지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국내 증권사를 비롯해서 채권보의 평가손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상태는 어떠냐? 지금 상태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 생각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왜냐? 금리 올려! 하는 애 있어. 그러면 시장 금리 올라가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평가손 됐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 사십시오. 네, 그랬습니다. 사십시오. 지금 사십시오. 쉽게 네. 금리를 올리기 어렵습니다.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채권의 펀드 매니저라면 지금 평가손이 많아서 우려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금리 쉽게 올리지 못할 겁니다. 또 이 발언해가지고 또 하는 총리가 그래 당신 그렇게 해? 나 금리 올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여건상으로 보면 지금 미국 내에서는 스태그네이션까지 네. 얘기되는 상황에서는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2018년 악몽이 지금 또 오는 겁니다. 자, 경제 재봉쇄. 4단계에서 경제가 재봉쇄되는 상태인데요. 금리를 올려버리면 실물 경기가 더 침체되겠죠. 명동거리 횡행하지 않습니까? 권리금 3억짜리가 영원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슨 놈의 금리를 올립니까? 그러면 2018년 것처럼 이거 김현미 강남 집값 못 잡아? 시중 부동자금이 많아서 그래? 한은의 책임전가 금리를 왜 올려? 왜 안 올렸어? 올렸어요. 실물경 침체됐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다시는 그런 낙인 효과가 되는 거죠. 시청자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열받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은행은 어려울 때일수록 금리라든가 이런 측면은 설립 목적 이해. 지금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물가 안정인데 무슨 지금 물가 안정된 상태에서 무슨 금리를 올립니까? 무슨 느닷없이 불균형 문제를 들어서 올립니까? 젊은 사람 쫓겨나가게요? 소상공인 쫓겨나가게요? 그게 무슨 불균형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지금은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본질에 충실하는 겁니다. 뭐든지 어려우면 본질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가장 아까도 말씀드린 본질에 충실하는 거죠. 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증시 이전을 떠나서 이렇게 델타 변이가 울세종이 되고 제2의 팬데믹까지 얘기 나온 상태에서 시청자 여러분 주가도 모두 이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최악의 국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기본을 좀 충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거 한번 자막으로 비춰주고 끝낼까요? 보겠습니다. 기본 수칙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수칙을 다시 좀 작년 3월달에 보여줬던 것 오래 씻고 기침할 때 손을 잘 보시죠. 이런 것 시간을 두고 만나고 눈, 코 만지지 말고 타인을 배려 특히 타인을 배려는 작년보다 좀 지금 먼저 타인을 배려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타인을 배려는
그래서 프로 퍼블리커 정신. 그래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떤 증권사라든가 뭔가에서 특정인 말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정인 말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라든가 이런 공영방송을 통해서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낙관론, 비관론 전부 해서 그의 합의점을 구하는 오픈 나리지를 좀 하는 이 공영방송이 중요한 겁니다. 유튜브보다도 공영방송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책임을 갖고 낙관론과 비관론에서 시청자분 더 그 전문가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픈 날리지. 그래서 똑같이 지금 상태에서 옛날에 그 기본 수칙을 좀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희망이 던진 것은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한 경험,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했던 아주 훌륭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어려울 때 기본 수칙을 충실해서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이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잘 극복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식 이전에 기본 수칙부터 잘 흡사하는 것을 꼭 좀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